여행과 사진을 주로 하는 유튜버 트래블렛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토요일이고요. 날이 참 좋습니다. 이제 한 5일 후면 11월도 끝나고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또 한 30일이 지나면 2023년 금년이 끝나고 이제 내년도 2024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죠. 참 세월이 금방 가네요. 나이만 뭐 먹고 다른 거 해놓은 게 없네요. 자, 어쨌든 간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그 올드렌저 탐구편인데 칼자이저 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테사 28m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놈입니다. 생산 연도는 1932년도로 추정되고요. 요 렌즈는 다른 렌즈에 비해서 좀 뭐랍니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좀 영상에 접사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사 28mm 렌즈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고 앞에 이렇게 보면 전면부에 칼자이저 예나 이렇게 정교하게 각인이 되어 있죠. 렌즈 알이 상당히 좀 작죠. 뒷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면 렌즈 알이 좀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되죠. 야, 이거 작은 렌즈로 뭐 사진 찍히겠나? 이런 좀 의구심도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조리개를 다 열어놨는데 이렇게 보면 작죠. 얼마나 작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콩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무슨 콩이냐면 그 쥐누니 콩이라고, 뭐 서목대 하는 약콩이죠. 이 콩하고 비교했을 때 콩보다 더 작죠. 근데 이게 우리말에 작은 곤초가 맵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작다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서는 최고의 기술로 만든 거죠.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아름답다. 특히 블랙은 좀 고풍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접사로 자세히 본 바와 같이 이 렌즈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좀 특이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렌즈 알이 상당히 작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최소 조리개 수치, 렌즈의 밝기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어두운 렌즈다. 최소 조리개 수치가 굉장히 크죠. 8이니까요. 요즘 뭐 3.5만 돼도 아유 어두운 렌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이게 그나마 그 기술로, 광학 기술로 최대한 밝게 한 렌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렌즈를 설명하기 전에 좀 더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테사 렌즈의 어떤 탄생 배경이라든가 어떤 기원, 이런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린 바와 같이 뭡니까, 테사 35mm 3.5F 독수리의 눈, 일명 테사 삼바이라고 하죠. 그 영상에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것도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압축해서 그냥 간단히 복습 차원에서 얘기하면, 테사의 1902년도 팔 루돌프 박사가 칼자이저의 팔 루돌프 박사가 칼자이저에서 만든 포르타 렌즈,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든 우나르 렌즈의 장점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나르 렌즈의 렌즈 앞부분, 포르타 렌즈 뒷부분을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사의 데니스 테일러 박사가 그 안에 그런 3중 구조, 트리플 L 구조라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테사 렌즈가 탄생됐고,
1904년인가 2년 후에 그 칼자의 제서에 그 에른스트 반데슬레브라는 박사분이 그분이 이제 4.5밝기로 이렇게 수식을 완성했고, 그러고 3년 후인 1907년에 3.5F까지 가능하도록 수치 계산을 완료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800년도에서 1900년 초까지 그때로 이야기하는 렌즈의 개발 태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당시 보통 렌즈가 어떻게 개발됐냐면, 그때는 소형 렌즈는 없었죠. 대부분 렌즈가 대형 렌즈 카메라 위주로 개발했는데, 그 당시의 렌즈는 당연히 이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편안하게 보는 이 표준 화각이라고 하죠. 이 렌즈를 이제 중심으로 개발이 됐죠. 우리가 표준 화각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약간 다른데, 편안하게 이렇게 눈이 아프지 않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 화각이 보통 한 46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렌즈 초창기에 만들어진 렌즈들 보면 대부분이 그 46도에서 뭐 46도보다 조금 더 적던가 그런 화각으로 이제 렌즈가 많이 만들어졌죠. 또 개발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렌즈들을 쭉 보면 100mm, 120mm죠. 보통 한 100mm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는 카메라가 라이카 회사에서 소형 카메라를 만들기 전에 카메라가 이렇게 컸죠. 대형 카메라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필름이 큼직하게 되죠. 그럼 필름이 크다 보면은 필름이 커지게 되면 초점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같은 화각으로 보지만 필름이 커지게 되면 초점거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라이카 회사에서 만든 소형 카메라, 요거를 우리가 135 필름이라고 하죠. 35mm 필름이라고도 하고 135라고도 하죠. 요 필름 사이즈에는 46도 화각이 나오려면 초점 거리가 이게 50mm 렌즈가 돼야 되는데, 요것 좀 이제 요건 120 필름이죠. 120 필름인데 요 69 사이즈로 같은 화각이 되려면 105mm 정도. 그러니까 같은 화각이지만 필름이 크면은 초점 거리가 길어진다. 이건 뭐 물리 수식에서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사진의 역사를 보면 필름하고 이렇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우리가 저도 뭐 사진을 처음 하기 전에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카메라에 맞춰서 필름이 생산되지 않았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 사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필름의 개발에 따라 사진기가 개발된 거죠. 이 좀 반대인데, 코닥에서 1899년도에 그때 이제 이 롤 필름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오래됐죠. 그때 이제 롤 필름이 이렇게 감아서 쓰는 필름 이런 들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카메라 회사들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 필름에 맞게끔 이제 카메라 포맷을 딱 정해놓고 이제 카메라를 만드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필름의 시중에서 생산되고 돌아다니는 필름에 의해서 카메라 포맷이 결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코닥에서 생산한 필름 중에 이게 1901년인가 2년쯤에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된 필름인데, 이게 아직도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 120 필름인데, 뭐 다른 필름들은 많이 단종되었어요. 단종되고 뭐 영원한 그건 없죠. 영원한 영화는 없다고. 근데 요 120 필름은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 필름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120 필름인데, 요 길이를 조금 짧게 하면
이제 66이 되고 조금 더 길게 하면 67이 되고 68이 되고 69가 되고 요 폭은 그러니까 필름의 높이는 똑같은데 이 길이만 바꾸면 이제 포맷이 66, 67, 68, 69, 612, 617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중량 카메라의 포맷이 이 필름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고요. 물론 이제 4호 카메라라든가 4호 카메라 A/10 이런 거로 갈수록 이제 이게 시트 필름을 쓰죠. 한 장 넣고 찍는 거 그런 시트지 필름을 쓰는 거는 좀 특이한 필름인데 그거는 뭐 아주 뭐 마니아들 뭐 이런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대중화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현상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4호 필름을 잠깐 쓰다가 저는 그 인내력이 작아가지고 제 인내력으로는 그 4호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사진 활동을 하는 게 뭐 전시전을 한다든가 뭐 책을 낸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사진은 뭡니까 우리 문짝 아파트 방문 문짝 또는 뭐 아파트 대문 문짝 뭐 그 정도 크기면 되지 더 이상 뭐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이상 크게 하려면 하고 싶어도 제 능력으로는 어렵다. 왜냐하면 더 크게 하려면 큰 뭐 엄청난 큰 그 인쇄기라 뭐라노 프린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린트기도 잘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있긴 있겠죠. 서울 어딘가 그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종이도 구하기 쉽지 않고 또 그 정도로 크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평생 사진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찍은 사진이면 충분하다 해서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테크니카 4호 카메라를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이 69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화각이 69 포맷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67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67, 68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는 69를 사용하면은 69에서 좀 잘라버리면 67이 되고 68이 되고 하기 때문에 69를 찍으면 67, 66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66 사진을 67은 못 만들잖아요. 큰 거를 잘라내면 되지만 작은 걸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가지 포맷에 집중을 하려면 69 포맷이 정답이다 이런 결론을 2000년 초반에 내고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이 필름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또 뭐 다른 거는 뭐 집중할 필름도 없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645 포맷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645 포맷 카메라도 이쁘고 괜찮았는데 이 645 찍으면 여기 127이라는 모델이 요걸 써야 되는데 요걸 쓰면은 딱 적당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상하려면 조보통도 또 이상한 조보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쓰는 이 조보통에는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것도 전문가용 쓰는 조보통에는 또 여기 현상은 할 수 있어요. 그 현상까지는 의외도 할 수 있는데 또 스캐너가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주로 쓰던 스캐너가 니콘 쿨스캔인데 그 35하고 66을 이렇게 스캔하는 거거든요. 66, 69를 스캔하는데 요것도 스캔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스캐너를 별도로 또 어떻게 뭐 손질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쁘기는 요게 이쁜데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사이즈가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놨으면 두 번 다시 돌아보면 안 되죠. 자꾸 흔들리면 안 되니까.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남은 말을 잘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맷만큼은 정확히 못을 박았어요. 요거 뭐 참고로 사진 간단한데 요게 다 120 필름이죠. 요거 이건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리얼라 필름인데 제가 리얼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단종된다는 이야기 듣고는 진짜 울 뻔했습니다.
진짜 눈물이 들었어요. 니엘라 단종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게 니엘라 이거 오래된 건데 한 10년 뭐 20년 다 됐네. 그냥 그래도 명색이 제가 사진하는 사람인데 기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찍어봐야 이제 색깔이 변했겠죠. 또 저희 주특기가 늘 옆으로 잘 빠지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 이 테슬렌즈를 만들게 된 배경은 아마 제가 뭐 그 시대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터넷이나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라이카사가 불을 지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뭐 같이 얘기 말씀드렸지만 같은 이야기 자꾸 하려니까 이게 재탕하는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라이카사는 칼자이제사에 비해서 한 24년 정도 이렇게 늦게 출발한 회사거든요. 24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의 한 세대에 가깝죠. 광학기술은 칼자이제가 굉장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카사가 굉장히 도전적이었죠. 그래서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청출어람, 청어람 이런 말을 몇 번 했는데 1930년에 라이카사에서 깜짝 놀랄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35mm 렌즈를 개발한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걸로 따지면 소형으로 따지면 표준 화각 50mm 렌즈밖에 없었는데 35mm 64도의 화각을 이렇게 개발한 거죠. 이건 진짜 놀란 일이죠. 그 당시에는 보통 렌즈라고 하면 이렇게 표준 화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게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46도를 64도를 이렇게 넓게 했는 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렌즈라는 거는 사진도 찍지만 이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광학기술이 이게 군수용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적의 탱크를 맞춰야 되고 뭐 적의 저격수가 이렇게 맞추려면 상대방을 이렇게 막 사살하고 하려면 넓게 보이는 것보다는 멀리 자세히 보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군사용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자이제도 그렇고 라이카도 그렇고 이제 이 군수품을 많이 조달했죠. 특히 이제 스코프 망원 렌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 끝나면 뭐 전범 기업으로 찢겨가지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렌즈 개발은 광각보다는 망원 쪽으로 개발하는 건 뭐 추세였고 또 국가에서도 그런 걸 뭐 장려했고 뭐 강화됐는지 장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광각으로 발전할 여지보다는 망원으로 발전할 여지가 셌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이카사에서 갑자기 그 64도에 해당하는 렌즈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칼자이제사에서는 뭐 좀 멍했겠죠. 붕쳤겠죠. 그래서 칼자이제사에서 전력을 다해서 2년 후에 이 렌즈를 내놨어요. 1932년도죠. 2년 후에 28mm 렌즈를 내놨는데 라이카의 모든 광학기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혼을 가로넣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나왔죠. 근데 그 당시 기술로 밝기가 F가 8밖에 안 됐다는 게 아쉬움이 남지만 어쨌든 28mm면 이게 75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화각이 엄청 넓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소형 카메라에서 최초의 28mm 렌즈다.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소형 카메라에서 최초의 28mm 렌즈인데 그럼 대형 카메라에서 28mm 렌즈가 최초에 있었느냐? 그건 제가 눈을 닦고 봐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카메라 렌즈는 대형 카메라를 위주로 먼저 만들어졌지만 이 광각 렌즈만큼은 소형 카메라에서 먼저 개발돼서 대형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mm 렌즈가 개발해서 32년도부터 한 4년간 정도는 이게 이런 식으로 블랙 니켈 했죠. 이렇게 개발하다가 또 35년도부터 45년도까지 한 7, 8년은 또 여기 크롬 렌즈로 바뀌어요. 여기 블랙 말고 여기 크롬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또 후보적인데 뭐 렌즈
그거는 뭐 설계는 비슷한데 이제 모양이 좀 다른 거죠. 보통 크롬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블랙 페인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진에 이렇게 사진을 좋아하기보다는 사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 페인트 하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블랙 페인트라는 게 살짝 벗겨지면은 이게 황동이 싹 드러나잖아요. 그 블랙 페인트가 살짝 이렇게 벗겨질 때 이 황동이 살짝 드러날 때 이게 올드한 느낌, 빈티지한 느낌, 이게 가슴이 찡하게 하거든요. 저도 좀 그런 게 강한 취향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M3 라이카 M3 이거 말고 이건 M6인데 M3 이게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블랙 페인트가 있거든요. 브레송이 썼다는 그런 블랙 페인트 M3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몇십 년 쓰면 이게 약간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황동이 슬쩍슬쩍 드러나오는데, 그거 보고 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살라 했는데 가격을 보고는 그냥 참 넘사벽이다. 제 수지로, 제 행편으로는 그걸 사서는 안 된다 하고는 포기했는데, 그거 사놨으면 제가 좀 지금 좀 목에 힘 빡 주고 사는데, 그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10배, 제가 그때 살까 말까 망설이던 때보다 10배가 더 올랐죠.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한 대가 거의 억대를 육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블랙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는 세월이 가면 벗겨지잖아요. 근데 이 크롬은 100년이 가도 안 벗겨져요. 크롬은 100년이 가도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좀 반짝반짝거리는 멋은 있는데 올드풍한 멋은 없어요. 100년 됐는지 지난달에 생산된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크롬은. 근데 이제 이 올드 렌즈는, 블랙 페인트는 세월이 갈수록 세월의 어떤 흔적이 묻어난 그 맛이 있죠. 그래서 이 블랙 페인트를 대부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다를 수가 없는데, 광학적으로. 근데 저는 이 검은 이게 조금 색이 더 바래더라고요. 그 크롬보다. 그거는 세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렌즈의 개체별로 그 상태가 좋고 나쁘고 따라 그런지 모르는데, 이 블랙과 크롬의 어떤 차이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흑백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던데, 칼라에서 확실히 좀 색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광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칼자지 렌즈가 이걸 개발하고 또 이제 라이카사가 또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라이카사에서 부랴부랴 또 28mm 렌즈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게 한 3년 후죠. 1935년도쯤에 뭘 만들었냐면 헥토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보다 반스톱 밝은 6.3매파로 가지고 헥토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사진을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칼자이즈 이게 태사에는 비교가 안 된다. 다만 이제 밝기가 밝은 거는 장점이지만 여러 가지 사진의 어떤 그 물리적 특성은 칼자이즈보다 못하다는 평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사진이라는 게 해상도 선여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또 헥토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어떤 헥토로 매니아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또 제 솔직히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헥토로 가지고 한 엄청 오랜 세월이 갈 때까지 라이카에서는 더 이상 28mm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 광각에 눈독을 들인 거는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2차 전쟁에서 패망하고 이제 공업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제 광학 산업을 일으킬 때 이제 그 니꼬루, 도쿄 꼬카코라는 그 렌즈 있죠. 그 니꼬루 렌즈가 유명하죠. 그거 6.25 한국 전쟁 때 그 사진 기자들이 그걸 쓰는 바람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니꼬르 열풍이 불고 그랬죠. 심지어 뭐 유명한 그 미국의 사진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라이카 바디에 라이카 M3 바디에 니꼬르 렌즈를 이렇게 정착해서 쓴 기자들도 있고 뭐 그랬죠. 니꼬르가 이제 1950 죄송합니다. 니꼬르 앞에 1951년에 캐논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캐논에서 51년도에 세레라는 걸 먼저 만들고 1년 더 지난 52년도에 이제 니꼬르가 이걸 만들었죠. 밝기 3.5 F. 밝기 3.5 F면 상당한 거죠. 이 28mm 렌즈를 획기적이죠. 이 렌즈는 유명하죠. 니꼬르 렌즈는 35mm 렌즈하고 28mm 렌즈는 좀 가격이 만만찮아요. 이게 라이카에 못지않게 라이카만큼은 안 비싸지만 일본 렌즈치고는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고 평도 상당히 좋은 렌즈를 이렇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그 니꼬르 렌즈가 나오고 한 3년쯤인 1955년도 정확히 이야기하면 헥토르가 나오고 30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난 세월에서야 이제 라이카에서 새로운 걸 내놓는데 1955년도에 그 주마론 이라는 28mm가 나왔는데 거기 F 값이 5.6이에요. 딱 이거보다 한 수톱 밝은 거예요. 그 이제 주마론 5.6에 대해서 이제 그 평은 이거보다 낫냐 나쁘냐는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테사 28mm가 거의 삐등삐등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밝기는 하수톱이 밝으니까 뭐 광학적으로 발전한 건 맞죠. 어떤간 그 정도로 난다 긴다는 칼자이즈에서 55년도나 돼 가지고 이제 5.6F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보다 32년 전에 칼자이즈에서 28mm 렌즈를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뭐 지금 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거 누가 뭐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잘 얻어 찍지도 못해요 이거. 제가 이걸로 가지고 사진을 흑백 사진을 주로 찍었어요. 근데 흑백 사진을 찍어보면 상당히 좀 뭐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거는 제 취향에 상당히 좋다는 뜻입니다.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백문이 불여일개이라고 그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렌즈 촬영 영상에는 보면 앞뒤편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좀 붙여놓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칼라에는 좀 뭐라노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색이 좀 바래요. 색이 좀 말리고 좀 뭔가 좀 요즘 렌즈하고 완전히 좀 달라요. 그럼 그게 나쁘냐 좋냐 그 말은 저도 못 하겠어요. 나쁘다 좋다는 그 취향이니까 색이 정확하다 해서 깔끔하게 진하게 나온다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만약에 요즘 나온 것처럼 색이 깔끔하게 진하게 잘 나온다 해서 좋은 렌즈라면 로모라는 카메라는 생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로모라는 카메라가 그 렌즈가 완전히 뭐 구닥다리인데 가격으로 보면 뭐 완전 구닥다리를 배제받거든요. 근데 로모 카메라가 나왔을 때 엄청난 열풍이 불었어요. 그 색감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색에 대한 감각은, 색에 대한 취향은 개인적으로 다르고 사람 다 다르고 또 시대별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색 수차가 있다 없다 그게 사진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기록 보존하는 사진, 그 박물관에 남겨놓고 기록을 보존하는 사진에서는 물리적으로 광학적으로 완벽한 사진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을 보존한 사진이 아니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취미로 재미로 이거를 찍는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그림 그리는 거죠. 스케치가 있고 뭐 유화로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연필로 그린 게 좋다, 목탄으로 그린 게 좋다, 유화로 그린 게 좋다, 뭐 우리 수묵화가 좋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떤 그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같이 흑백 렌즈, 이렇게 옛날에 올드 렌즈들 색에 대한 표현이 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로 이게 기준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이거는 느낌이 어떻다, 파스텔 톤이 난다, 뭐 유화 느낌이다, 아니면 뭐 영화 필름 느낌이다, 뭐 어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데 표현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올드렌즈의 색에 대한 표현은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를 저는 쓰는 게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걸로 찍은 사진을 영상 뒤에 말미에 좀 붙여 놓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뭐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게 뭐 렌즈 조그만한 거 하나 가져와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시는 분들한테 영상 좀 짧게 하라고. 그거 누가 보겠냐고. 볼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압니다. 뭐 구독자도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있던 구독자 다 빠져나가고 뭐 이게 유튜브 한지 한 1년 반 다 돼, 1년 한 뭐 7, 8개월 됐는데 뭐 아직 구독자가 뭐 한 3, 4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간에 뭐 영상 인기가 없죠. 근데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제 또 삶이고 취향이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저번에 8월달에 장석하러 여행 갔을 때 그때 여행하신 분들이 많이 놀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머리가 허연데 나이가 이 나이에 유튜브 한다니까 아무도 믿질 않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하는 줄 아무도 몰랐는 모양이에요. 제가 또 시골스럽게 생겨가지고 뭐 유튜브 한다니까 이 나이에 유튜브 한다니까 아무도 믿지도 않았는데 그 유튜브 어쨌든 하는데 내가 좀 후가시를 좀 쳤죠. 내가 유튜브의 목적은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뭐 가장 차는 말이죠. 근데 어차피 100만 유튜버도 가장 차고 10만 유튜버도 가장 차고 1만 유튜버도 가장 차는데 뭐 기왕이면 뭐 100만 유튜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뭐 1만 유튜버보다 100만 유튜버 간다 해서 뭐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호가시를 좀 쳐놨는데 공수표 남발하고 나니까 늘 이게 지가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게 쪽팔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1만 유튜브 간다 해도 지금 어디 가서 낯을 못 들고 다니기 판인데 이 허접찮은 영상 찍으면서 100만 유튜브 간다고 떠드니까 좀 실없는 사람 비슷하죠. 또 그건 또 그렇고 세상 살다 보면 다 정확하고 올바른 말만 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엉뚱한 소리도 좀 하고 영향 없는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그래야 이게 사는 사람 재미가 나죠. 그 뭐 너무 완벽하고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그렇다 해서 삶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살아온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뭐 공부 잘해서 뭐 우리나라에 뭐 S 대학 가고 뭐 박사 따고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친구들을 피했어요. 저 스스로 접근을 안 하고 같이 놀라고도 안 하고 잘 놀고 뭐 자연을 벗어나 잘 뛰어놀고 뭐 학교 성적은 그냥 중간 또는 중하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멋진 삶이다, 멋진 친구다 이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뭐 공부를 잘하고 뭐 학위 높고 뭐 이런 급하게 스펙이 좋은 지인은 저는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저하고 뭐 상대를 안 해주겠지만 또 상대를 해준데도 제가 피해버리죠. 왜냐면 사람은 노는 물이 비슷해야 같이 놀지 노는 물이 다르면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친구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깔끔하게 뭐 그런 거를 이상하게 싫더라고.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봐요. 좀 모질하고 조금 뭐 좀 그 최고가 아니고 그런 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현행 렌즈를 잘 안 써요. 제가 현행 렌즈도 좋은 렌즈가 있거든요. 그 비싼 나이카 렌즈도 있고 한데 그냥 폼이고 그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을 때는 좀 올드렌즈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렌즈도 1937년에 만들어진 칼자 Z4 렌즈인데 이걸로 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색감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1930년도 독일의 그 렌즈 기술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30년도, 35년도 그 알렉산더 스마코라에 의해서 그 티코팅이 개발되고 그래서 2차 전쟁이 벌어지기 전 39년 이전에 그때가 광학적으로 그리고 그 만드는 기술자의 그 수공 요즘은 현대로 올수록 자동화가 됐잖아요. 수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화 컴퓨터 설계하는 만큼 또 자동화 이렇게 기계로 만든 만큼 깔끔하고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 개체별로 조금 똑같은 렌즈도 이 누가 만드느냐 좀 다르잖아요.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고수가 만든 거는 좀 잘 만들었을 거고 좀 하수 뭐 신입생이 만든 건 좀 딸리기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죠. 개체별로 특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광학 기술에 또 좋은 장인이 직접 이렇게 좀 손으로 만든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계도 내가 옛날에 뭐 옛날 시계 파텍 필립이라든가 그런 시계를 좋아하지 뭐 요즘에 나오는 시계 뭐 1억 2억 하는 데는 좀 뭐 관심도 없습니다. 뭐 돈도 없고 어떤 간에 뭐 취향이 제가 좀뭐 사진 쪽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렌즈라는 것은 선여도와 어떤 해상도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 이건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사진만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싼 렌즈가 좋냐 나쁘냐 이런 말은 논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잘못 말하게 되면 그 렌즈를 이렇게 사진 업계 좀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싫은 소리가 될 테니까요. 어쨌든 간에 사진은 선여도와 해상도 이런 거 뭐 좋아서 나쁠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느낌이다. 색을 봤을 때 색깔에서 나오는 그 느낌, 흑백의 그 톤, 개조에서 나오는 느낌, 그 묘사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 나름대로 이게 개똥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로서 이 칼자이즈 렌즈에 대해서는 그만 설명을 하고요. 왜냐하면 더 있지만 제가 많이 안 써보고 잘 모르는 렌즈에 대해서 또 왈가불가 한다는 게 너무 또 맞지 않는 것 같고 물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한 주 좀 쉬다가 일주일마다 이거 하는 게 아주 노가다네요. 이 유튜브를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 일주일마다 영상 올리는 사람 보면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존경했는데 일주일마다 영상 올리려니까 이게 완전 노가다 힘드네요. 그래서 한 일주일 좀 쉬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라이카 렌즈, 엘마, 주미크롬, 주미룩스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써본 렌즈 위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라이카의 역사, 칼자이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사진에 관련된 영상은 좀 일단 좀
잠수를 탈까 합니다. 왜냐면 여행 유튜브인데 맨날 사진만 이렇게 하면 또 테마에 안 맞잖아요. 근데 여행을 못 가니까 겨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사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 제가 자유여행가가 되면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여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진을 뺐어요. 처음에는 제 유튜브 이름이 포토 앤 트래블이었거든요. 그래서 포토 앤 트래블인데 포토를 빼버렸죠. 나는 이제 여행을 위주로 하는 유튜버가 될 것이다. 뭐 빼고 나니까 뭐 여행을 주로 하지 않고 사진을 주로 하게 되네요. 근데 또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머지않아 또 어차피 자유여행가가 될 거니까 그때 뭐 여행을 위주로 하고 지금은 여행을 하기 위한 더 사진의 전반 지식을 다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사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